안녕하세요. 다시 건강하게 뵈서 반갑습니다. 3, 4, 5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론하고, 기초 이론하고 이제 심화까지 이제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쉬시는 동안에, 정리 잘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번 과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술 과목, 그죠? 문제풀이 이제 서술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출제자가 내는 의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6주 동안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식품학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일단, 기입형 형태의 문제들을 좀, 첫 번째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술 형태의 문제인데, 거의 뭐 서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책 보고 쓰는 형태, 책에 찾아서 그냥 쓰는 형태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정말, 정리가 되셨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출제자가 원하는 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답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쪽에 좀 생각을 가지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어차피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고 시작을 할게요. 바로. 자, 문제 한번 보세요. 기입형 문제 보시죠. 기입형 문제. 자, 첫 번째로 복수분자막 형성 영역은 대부분 수분이 식품 구성 성분들하고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수소 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이때 이 수분은 뭐를 이루고 있느냐? 복수분자층. 그죠? 복수분자막이니까 복수 분자층을 이루고 있으며, 이 영역의 식품의 예로 보면은 잼이나 곶감, 그다음에 건포도, 그다음에 반건 오징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식품의 예들이에요. 자, 등은 비교적 우수한 저장 안정성을 나타내며, 자, 이런 식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죠. 중간수분식품이라고 불러요. 그죠? 중간수분식품. 자, 그래서 중간수분식품, 그러면은, 선생님들 다, 정리되셨겠지만, 대략, AW가, AW 보면 한 0.6에서 한 0.85 사이, 이 정도에 있는 식품들을 우리가, 중간수분식품. 또, 그리고 이제 수분 함량으로 따져보면은, 대략 한 10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AW는 0.6에서 0.85. 책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있겠는데, 아무튼 대략 이 정도 돼요. 0.65부터 0.85, 또는 0.80 이렇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냥 대략 그냥 이 정도면은 답으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수분 함량으로는 어느 정도 되느냐? 수분 함량,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평형 수분 함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평형 수분 함량을. 자, 그런 경우에는 대략 한 10에서 한 40% 정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중간수분식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해리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해리에너지. 자, 해리에너지가, 뭐냐? 하는 문제죠. 자, 이온 화합물이, 자,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해리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죠? 해리에너지란, 이온 화합물. 이 이온 화합물은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염화합물. 그죠? 또는 뭐 염류. 이렇게,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자, 이온 화합물들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해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해리 에너지는 두 전화 간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유전항수에 뭐해요? 반비례하지요. 그죠? 유전항수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두 물질의 전하량의 곱의 비례. 그죠? 그래서, 자, 유전항수를 나타내는 공식. 자, 해리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 그죠?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이렇게 우리가 아마 기억에, 이렇게. R1, R2의 제곱. 예. 전하량 이온 E2의 곱. 그죠? 제곱. 이렇게 곱에. 그래서, 자, 요 D는 뭐예요? D. D는 여기 유전항수. 그죠? 그리고 이제, R1, R2는 뭐예요? 거리. 두 전하 간의 거리. 그죠? 거리고. 그리고 E1, E2는 뭐예요? 전하량. 전하량.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유전항수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전하량에는 비례를 한다. 그러면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보시죠. 자, 해리 에너지가 크다. 해리 에너지가 크다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해리 에너지가 크다.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분리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 에너지가 작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쉽게 해리된다. 그죠? 그 의미다 하는 것을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단분자막 형성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효소의 작용은 거의 정지되죠. 그죠? 단분자막이니까 AW를 따지면은 대략 어느 정도예요? 단분자막이니까 AW 따지면 뭐 0.2 이하 또는 뭐 0. 뭐 크게는 뭐 0.2 이하로 보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0.2 이하.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효소들의 활성은 대부분 정지돼요. 그죠? 왜? 자, 식품하고 관련이 있는 효소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우리 식품하고 관련이 있는 효소. 식품하고 주로 관련이 있는 효소. 대표적인 두 가지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 분류가 6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우리 식품하고 관련이 아주 깊은 효소가 있다고. 하나가 가수 분해에 관한 효소하고 또 하나가 산화 환원에 관한 효소들. 그죠? 두 가지가 우리 식품하고 아주 관련이 깊다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대부분의 효소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가수 분해에 관한 효소, 그다음에 산화 환원에 관한 효소들. 자, 이런 애들은 AW가 즉 단분자막일 때, 단분자막일 때는 거의 활성을 하지 않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런 애도 있다 이거. 자, 예외적으로 리파제. 자, 리파제는 수분 활성도가 자, 얼마에서도 활성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0.1에서 0.3 사이에서도 활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뭐 가수분해에 관한 효소라든지 뭐 산화 환원에 관한 효소들은 이렇게 낮은 단분자막에서는 효소 활성을 하지 않는데, 얘는 요 리파제는 아주 낮은 그런 AW에서도 효소 활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죠? 이 리파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본할 때 다 얘기했고, 지금 이제 원하는 걸 리파제가 하는 걸, 자, 지방에 뭐를 가수분해하죠? 그 지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는 그렇죠. 에스터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거예요. 에스터 결합. 그죠? 에스터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기본 서술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식품에서 수분의 기능 해갖고 몇 가지
뭐 5가지를 쓰래요. 5가지. 뭐 이렇게 나오면 5가지 만들어서 써야죠, 아마. 그죠? 자,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용매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용매로서, 수분의 기능,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식품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용매로 작용이 가능해요. 물론 뭐, 여기서 얘기하는 수분은 어떤 수분이에요? 그렇지, 자유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뭐 자유수, 결합수 뭐 이렇게 분리를 안 했으니까 그 두 개를 그냥 다 합쳐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로서의 기능을 있냐?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죠. 운반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운반해? 뭐 영양물질, 산소, 그리고 노폐물,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운반체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조절 기능 및 열의 전달 수단이 돼요. 조절 기능. 거기 이제 그 조절 기능에다 줄중 치시고, 자, 어떤 거를 조절을 해주느냐 하면 체온. 그죠? 체온을 조절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체액의 pH. 그 다음에 삼투압.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열을 전달하는 기능. 전달해주는 기능.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고분자 화합물들 있죠. 고분자의 화합물들. 그러니까 일단 고분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고분자. 그럼 일단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물질들. 그죠?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물질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분자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고분자. 자, 그런 형태의 고분자 물질들을, 자, 물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콜로이드 상태로 용해를 해요. 콜로이드 상태로 용해를 한다. 그러니까 뭐 식품의 예로 보면은 뭐 전분, 뭐 단백질, 뭐 지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분자겠죠. 고분자 형태 물질들, 이런 물질을, 자, 그 물이 어떻게 하느냐? 콜로이드 형태로 용해를 한다. 콜로이드 형태로 용해를 한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체 고분자의 구조 유지에 관여해요. 생체 고분자 구조의 유지에 관여를 한다. 생체 고분자 중에서 특히 어디에 관여를 해요? 생체 고분자 중에서. 생체 고분자의 구조 중에서. 생체 고분자 구조 중에서 2차 구조하고 3차 구조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수분의 기능 5가지. 용매로서의 기능, 운반체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뭐 조절 및 열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들을 콜로이드 형태로 용해하는 기능, 그리고 생체 고분자 구조에 관여하는 그런 기능,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 분자가 쌍극자를 갖는 이유와 이 성질로 인해 분자들 간의 결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쌍극자, 물 분자가 쌍극자 구조를 갖는 이유, 그죠? 자, 어떻게 자, 물 분자는 일단 쌍극자를 갖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가 뭐야? 네? 그렇죠. 전기음성도 차. 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전기음성차.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수분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조.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값이 얼마예요? 산소 3.5. 그죠? 3.5. 얘가 3.5고 얘가 2.1. 그죠? 2.1. 그거는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그죠? 근데 전기음성도의 정의가 뭐였죠? 전기음성도의 정의.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 그죠? 이거는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기음성도가 커. 그래서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끌어가 버린다고.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끌어가 버리고. 그래서
산소는 부분적으로 2개의 음전하를 띌 것이고, 그죠? 그리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양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그죠?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동일 분자상에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불러? 그렇죠. 이런 구조를 쌍극자 구조라고 부른다. 쌍극자 구조.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물 분자의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에 의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전기 음성도 차에 의해 어떤 구조를 갖게 돼요? 쌍극자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죠? 물 분자가 쌍극자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전기 음성도가 뭐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느냐, 크기가 이렇게 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 분자는 이제 이렇게 쌍극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 또 여기 이제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물 분자하고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전기음성도 차,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물 분자가 쌍극자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합하는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분의 기능 중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을 어떤 형태로 용해하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은 요 친수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그래요. 하여튼 친수성이 아닌 그런 물질들도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여기 표현을 아무튼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기억을 해서 수분의 기능 중 아까 네 번째 기능이 있잖아요. 고분자 화합물을 어떻게 용해한다 그랬어요? 콜로이드 형태로 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콜로이드 형태로 용해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일단 콜로이드의 정의. 콜로이드가 뭐냐? 라는 거죠. 뭐였죠? 콜로이드가?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를 콜로이드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콜로이드는 함수량에 따라서 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함수량, 물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콜로이드를 두 가지로 분류했죠. 하나가 뭐죠? 졸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렇게 콜로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함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요렇게 분류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졸이라고 하는 거는 콜로이드가 어떤 상태를 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유동성을 갖는 거. 그죠?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졸 이렇게 얘기한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식품의 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유. 그죠?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카제인, 그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이 콜로이드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 그다음에 겔 같은 경우에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해. 수분의 양이 줄어드니까 유동성을 상실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를 겔이라고 그러죠. 그죠? 겔. 그래서 겔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쵸, 무, 그 다음에 젤리, 푸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식품의 등원흡습 탈습 곡선의 형태. 그 다음에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그리고 그 이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죠? 세 가지를 물어봤다고. 자, 첫 번째. 자, 등원흡습 곡선.
자, 어떤 형태가 돼요?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그렇죠. 역 S자 형태. 첫 번째 역 S자 형태. 예,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역 S자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무슨 그래프야? 등원 흡습 탈습 곡선 중에서 위에 있는 게 탈습 곡선, 아래쪽에 있는 게 흡습 곡선. 그죠? 이렇게 그럼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히스테리시스 이펙트. 즉, 우리말로 하면은 이력 현상. 그죠? 이렇게 현상.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더 써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자, 식품 성분 중 전분과 단백질의 함량이 많은 식품인 경우, 이력 현상이 어때요? 커져요. 그러니까 식품 성분 중에 전분의 함량이 많은 식품, 단백질의 함량이 많은 식품인 경우에는 이 이력 현상이 커져요. 이력 현상이. 자, 그런데 식품을 우리가 식품의 안정성에서 본다면 이 이력 현상이 큰 거보다는 작은 것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품 성분 중 전분이나 단백질의 함량이 많은 이런 식품들은 그러면 이 이력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해요? 밀착 포장을 한단 말이야. 밀착 포장. 어? 자, 다시 한번 이거 이런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저도 그러네요. 자, 이력 현상. 그래서 참고로 자, 식품 성분 중 자, 전분이나 또는 단백질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전분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그렇죠. 밥이나 빵, 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다.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럼 뭐, 육류겠죠. 고기. 그죠? 고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해 두면 이력 현상이 커진다고. 이력 현상이 커진다고. 그래서 식품의 안정성이 낮아요. 낮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안정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착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밀착 포장이니까 밀착 포장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밀착 포장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떡을 보관한다. 그러면 떡을 어떻게 해요? 랩으로 포장을 해요. 그게 밀착 포장이에요. 고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덩어리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랩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력 현상이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 자, 이유 뭐 간단하게, 이유 간단하게 뭐예요? 자, 탈습 시 나간 수분이 흡습 시 전량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이력 현상이 생긴다.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뒤에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이 설이 있다고, 설. 도대체 이게 이력 현상이 생기는 그런 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심화 문제에서 나와 이렇게 언급을 해 놨어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우리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원흡습 탈습 곡선의 세 영역 중, 자, A 영역과 B 영역의 특징. A 영역과 B 영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제 탈습 곡선일 거고 이 아래쪽이 흡습 곡선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 숫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을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죠? 세 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긴 또 A, B라고 표현을 해놨네.
뭐 얘가 A라고 생각하고 B, C 이렇게. 그래서 이제 A 영역, 뭐 A 영역은 또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요? 단분자막 형성 영역, 그죠? 그리고 이제 B 영역은 복수분자막 형성 영역, 그리고 C 영역은 모세관 응축 영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A 영역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A 영역, A 영역에 대한 특징. 자, A 영역에 대한 특징. 첫 번째로 얘는 자, 이 A 영역에 있는 수분은 뭐하고 결합을 해요? 뭐하고? 식품 성분 중에 이온기들하고 이온 결합을 해요. 그죠? 응? 자, 이 A 영역에 있는 수분은 뭐하고? 식품 성분 중 그런 이온들. 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이렇게 카르복실기 또는 아미노기, 그죠? 이런 애들하고 아주 강한 뭐를 한다? 이온 결합을 한다. 그죠? 이온 결합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야? 유지식품인 경우. 유지식품인 경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얘예요. 유지식품. 자, 얘인 경우. 어때요? 오히려 안정성과 저장성이 낮다. 그죠? 유지식품인 경우. 그러니까 뭐 일반 뭐 건조식품 이런 게 아니고 유지식품이라는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죠? 유지식품인 경우 오히려 이 복수분자층 좀 그렇고 아무튼 이 비트 포인트보다는 안정성이 더 낮아요. 안정성이 더 낮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또 여러 번 또 언급되니까 그거 써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점에 보면은 뭐가 있다? 비트 포인트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비트 포인트인 경우에는 어때요? 유지 안정성이 A 영역 같은 경우는 유지 안정성이 낮지만 비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유지 안정성이 높죠. 그죠? 높은 그런 영역. 그거는 뭐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영역. 네. 자, 첫 번째로 복수분자막을 형성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A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형태잖아. 그죠? 이게 이제 식품 성분이에요. 이게 식품 성분. A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식품 성분이면, 자, 여기에, 뭐야? 이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이온기들, 뭐, CO, 뭐, NH2,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하고 뭐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물. 이렇게 결합.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저기 있는 물. 저거를 뭐라고 불러? 저거를 단분자막 형성의 물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식품 성분에 있는 이런 이온들하고 물 분자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A 영역을 있는 물이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B 영역에 있는 거, B 영역은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복수분자막 형성 영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복수분자막 형성 영역에 있는 물 분자들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은, 자, 단분자막에 있는 물들, 단분자막에 있는 물, 얘네들하고, 그죠? 자, 새로운 물 분자들, 물 분자들. 자,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결합. 뭐예요? 수소 결합.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의 물이 이게 바로 B 영역에 있는 물 분자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B 영역의 특징으로는 뭐 첫 번째 복수 분자막을 형성한다. 분자를 형성하고, 그리고 뭐요?
식품 성분 중에 있는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뭐냐면 건조식품의 경우 왜요? 안정성과 저장성이 아주 좋은 영역이다. 그래서 얘를 또 우리가 이론처럼 했잖아요. 얘를 또 다른 걸로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그렇게도 표현하고 최적 수분 함량 영역이다. 이렇게 아마 책에 보면 있을 거예요. 최적 수분 함량 영역이라고요.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A 영역의 특징, 뭐 B 영역의 특징, 뭐 이런 거 나오면은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뭐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뭐 유지식품일 때 어떠냐, 요런 얘기. 그 다음에 뭐 B 영역 같은 경우는 뭐 수소 결합, 그 다음에 건조식품인 경우, 뭐 요런 것 쪽으로 선생님들이 정리하셔갖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비트 포인트의 정의와 유지의 산패가 억제되는 이유. 자, 비트 포인트의 정의. 자, 정의 한번 내려보시죠. 자, 물 분자들이 비트 포인트의 정의.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 물 분자들이. 그래서 원래 그 단분자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을 표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렇게 이게 물 분자면 이렇게. 근데 이제 단분자막은 뭐예요? 이렇게 여기에 다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다 결합하고 있는 형태. 그죠? 요게 이제 비트 포인트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의는 그렇게 냈고,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 자,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 포인트일 때, 단분자막일 때는 지방의 산패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비트 포인트로 와서는 지방의 산패가 억제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 자, 비트 포인트에서 지방의 산패가 억제되는 이유. 그렇죠. 이 물 분자가 유지 자동산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1차 생성물이 뭐였죠? 과산화물, HP였잖아요. 그죠? HP. 하이드로프옥사이드. 그죠? 자, 걔하고 뭐가 결합을 해? 걔하고 물 분자가 결합을 한다, 이거. 물 분자가. 응? 첫 번째 이제 이유가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유지의 자동산화. 그죠? 자, 유지의 자동산화. 또는 유리 레디컬 반응.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래요. 자, 자동산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과산화물이란 말이야. 그죠? 과산화물. 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물이 뭐하고 결합을 해? 얘하고 결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HP하고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 원래 과산화물은 어떤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과산화물.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분해 또는 뭐 산화 뭐 이런 거 해갖고 적은 물질로 막 이렇게 여러 형태의 적은 물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본일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얘가 분해되기 전에 뭐가? 비트 포인트에 있는 물이 얘하고 결합을 해버려. 그죠? 이렇게 결합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얘의 분해를 억제를 해. 억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비트 포인트일 때 지방의 산패가 억제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죠? 첫 번째 이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금속 이온들 있죠? 금속 이온들. 금속 이온들이 주로 식품 내에서 하는 일이 뭐였죠? 그렇죠. 지방 산패 촉매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속 이온들하고 누가 비트 포인트에 있는 이 물 분자가 결합을 해. 결합을 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물 분자하고 금속 이온들. 근데 이제 얘가 얘기했다시피 얘가 지방에서 지방 산패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산패를 촉매하는 역할을 하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제 결합을 해. 그래서 이 금속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버려요? 금속 이온을? 금속의 수산화물 형태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렇겠죠? 금속 수산화물을 만들어 버린다고. 금속 수산화물. 그러면 이제 이 금속 수산화물의 형태는 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방 산패의 촉매 작용을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비트 포인트일 때 지방의 산패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또는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봐.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하나 더. 비트 포인트일 때. 네? 그렇죠. 산소의 유입을 방지. 산소의 유입을. 그래서 억제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수분 활성도가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우리 맨 지방, 여기 수분의 맨 마지막 문제가 15번인가요? 15번 문제인가? 14번 문제인가? 맨 끝에. 거기. 몇 번이에요? 16번 문제. 아니, 오늘 아침에 보고 온 건데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참. 16번 문제죠? 이게 올해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로.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왜 지방의 산패, AW하고 지방의 산패 그래프 그려보면은 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원래 얘도 좀 잘못 그려진 그림이고 저도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그냥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제일 낮은 부분 있잖아요, 요게. 여기가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가 비트 포인트라는 얘기라고, 여기가 비트 포인트라고. 그죠? 여기서 지방의 산패가 제일 낮아져요. 그래서 뭐 식품마다, 얘기했지만 AW로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예요? 0.3에서 0.4 정도. 그러니까 뭐 0.2, 0.3.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냥 0.3, 0.4 이렇게 해 두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요게 이제 비트 포인트. 그러면 이제 여기 얘기하면 지금 요럴 때, 그죠? 요럴 때도 이제 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요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16번 문제가 이거잖아. AW가 낮을 때, AW가 낮을 때 지방의 산패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를 이제 물어본 게 있고, 그럼 지금 여기서 7번에서는 뭐예요? 자, 이 경우를 물어본 거지. 그렇죠. 7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분 활성도가 큰 경우 또 유지의 산화 속도가, 산패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 그죠? 증가하는 이유. 그러니까 아주 비트 포인트에서 최소가 되고 비트 포인트가 적을 때도 산패가 증가하고, 그리고 비트 포인트보다 AW가 커져도 산패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증가하는 이유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금속 이온의 확산. 그죠?
금속이온의 확산이 증가돼. 수분이 많으니까 금속이온들이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쉽게 이동. 금속이온의 확산. 근데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 이 금속이온들은 하는 일이 지방의 산패에 촉매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AW가 비트 포인트보다 많을 때 증가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건조식품. 건조식품인데 AW가 높아지면 수분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건조식품인데 건조식품에서 AW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무슨 뜻 같아요? 흡습했다 이런 뜻이잖아. 흡습, 그죠? 건조식품이 흡습했으니까 AW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산소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어때요? 넓어져. 그래서 산화가 촉진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건조식품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지금은 건조식품만 표현했지만 다공성의 건조식품인 경우. 이 다공성 건조식품을 어떻게 해서 만들죠? 뭐 할 때? 그죠? 동결 건조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흡습하게 되면은 뭐예요? 산소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금속의 확산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AW가 높은 경우 지방의 산패가 촉진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우가 다공성 건조식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건조식품인 경우 AW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산소와의 접촉 기회가 증가를 해. 그죠? 금방 얘기했죠. 왜 접촉 기회가 아니라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죠? 산소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커진다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심화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자 심화 서술 문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소수성 결합으로 식품의 표면이 덮여 있는 경우. 자, 수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과의 상호 관계를 예측해봐라. 예상해봐라. 응? 소수성 결합으로 식품의 표면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의 표면이 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소수성 그룹으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 주변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자, 그랬을 때 물하고 이 소수성 그룹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한번 예측해봐라. 그런 거죠. 근데 원래는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 식품 표면에서 소수성 그룹이 어디에 위치를 해야 돼요? 당연히 식품의 안쪽에 위치를 해야죠. 그리고 바깥쪽은 뭐가? 친수성 기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뭐를 해? 물들하고, 물 분자하고 뭐를 해? 여기 써 있잖아. 뭐를 해? 수화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현상을 가끔 보게 돼요.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현상들을 가끔 보게 된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네리시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시네리시스. 그죠?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앞에 전제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시네리시스 현상이 생겼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 자, 그래서 소수성 그룹으로 이 표면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표면이 덮고 있는 그런 식품의 형태야.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물 분자들이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분자들이. 그러면 이 물하고 이 식품 표면에 있는 이 소수성 그룹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시닐시스 현상에 의해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식품의 표면인데 여기가 전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수성 그런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런 식품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주변에 뭐가 있다고? 이 주변에 이렇게 물들이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자, 이렇게 물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될 것 같아? 얘하고 결합이 가능해요? 결합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뭐만 결합을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물 분자들만 뭐를 해? 지네끼리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식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는 소수성 그룹이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은 식품 성분하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친수성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식품 성분인데 이게 친수성기를 갖고 있는 식품 표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여기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 이거.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예측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예측하면 자, 요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일단은. 그리고 또 모두 해. 요런 것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아니, 식품에 있는 친수성기하고 물하고 수화하고 있는 형태.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표면이 전부 소수성 그룹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물 분자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 있는 형태가 예측이 돼요. 덮여 있는 형태. 그래서 덮고 있는 경우 수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과의 상호 관계. 그래서 물과의 상호 관계는 결합을 하지 못하고 물 분자들끼리만 수소 결합을 하게 돼서 식품의 표면을 그냥 덮고 있는 형태가 돼버린다. 그거예요. 식품의 표면을 덮고 있는 형태가 돼버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자유수가 식품 제조 공정 중에 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자, 이번에는 자유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합수를 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거. 4가지 정도로. 자, 첫 번째. 염류나 당류와 같은 1번 염류나 당류와 같은 가용성 물질을 자, 뭐 할 수 있어요? 자유수 용해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용성 물질들. 거기 불용성 물질에다가 이렇게 줄 좀 치시고, 자, 대표적인 게 뭐 어떤 애가 있어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이런 것들. 응? 단백질, 지질. 자, 불용성 물질들은 어떻게 해? 물이. 불용성 물질은 어떻게 한다고? 자, 염류나 당류와 같은 가용성 물질들은 물이 어떻게 해요? 자유수가 용해시켜버렸단 말이야. 녹여버렸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불용성 물질들이야. 단백질이나, 물론 뭐 수용성 단백질도 있고 뭐 그러지만 아무튼 그냥
그냥 불용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불용성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지방은 뭐 당연히 불용성일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물에 안 녹을 거고. 자, 그런 애들은 물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물이 자유수가 어떻게 해?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염이나 당 같은 애는 용해를 시켜버리는데, 그러면 녹지 않는 단백질이나 지질은 물이 어떻게 할 거야? 자유수가 어떻게 할 거냐? 자유수가 분산을 시켜요. 분산을 시킨다고. 그래서 뭐를 만들어? 분산시켜.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물론 여기 전처리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를 해야 돼? 지방 같은 경우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 거 다 첨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아니, 물하고 지방하고 섞어봐.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콜로이드 형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는 그 전 과정에 뭐를 했다는 거야? 유화제 다 첨가했다. 그지? 지금 이제 그런 거 다 앞에서 다, 하고 갔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가용성 물질들은 용해시키고, 자유수가. 불용성 물질은 콜로이드 형태로 분산을 시켜버린다. 분산을 시켜버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쉽게 동결 건조가 돼요. 그렇죠. 자유수는 뭐야? 0도씨 이하에서 자유수 어떻게 돼요? 얼고. 자, 100도씨에서 기화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동결 건조가 돼. 자유수는. 그러면 이제 식품 제조 공정에서 어디에 이용해서 써먹겠어요? 어디에 써먹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쉽게 동결되니까 동결식품. 쉽게 건조되니까 건조식품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죠. 그죠? 자유수에서는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식품 제조 공정에서 어떤 식품 제조 공정? 그렇죠. 발효식품에 응용이 돼요. 발효식품.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자유수가 이제 식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